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 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좋아요. 고글을 눈 위로 쓰고 안전벨트를 매고 꽉 잡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볼 거예요. 긴 다리에 큰 키의 근육질인 단거리 주자의 짧은 제격과 비교하면 정확하게는 표준은 아니지만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사람은 왠지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게 너무나도 쉬워 보여요. 지금까지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의 속도는 시속 43km가 약간 넘는데요. 단거리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 100m 달리기의 중간 지점에서 잠시 도달했었죠. 그리고 인간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결국 우리 몸의 근육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우리의 근육은 시속 64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공기 중에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발다리는 땅에 닿았을 때 어느 정도의 힘만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때 우린 달리기 선수를 앞지를 수 있고 미끄러지듯이 가면 정지 마찰력을 더 수용할 수 있죠. 우리를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는 건 간단해요. 긴 다리, 진짜 넓은 엉덩이, 여분의 다리, 곤충처럼 말이에요.
네 발로 뛰는 건 한번 해볼만 한데요. 적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16년 속도 기록은 달리기 트랙에서 깨진 게 아니라 프랑스의 스키 슬로프에서 깨졌어요. 활강 스키 세계 기록은 이탈리아 스키 강사와 산악 가이드가 세웠죠. 2016년 오직 중력의 도움으로 그 강사는 코스 및 바닥 근처의 구역을 스키로 가로지르면서 단 2초 만에 약 시속 225km 육상 기록을 세웠어요. 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고사하고 스키에 일어서 있을 수도 없는데 정말 대단해요. 곤충인 가르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는 시속 8km예요. 별로 빠르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1초에 몸길이 120배를 달리는 거라고요. 비교하자면 우사인 볼트는 초당 약 몸길이 6배를 달리는 거고요. 이 딱정벌레와 대등해지려면 시속 772km로 달려야 해요. 그건 송골매보다 2배나 빠른 속도죠. 가르는 곤충치곤 매우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뛰고 있을 땐 세상은 아무 특징 없이 번져버리죠. 그 뜻은 이 딱정벌레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때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빠르죠? 그런데 진드기도 만만치 않아요. 인간으로 치면 약 시속 2000km로 달리는 특별한 진드기가 있어요. 제일 빠를 땐 이 참깨만한 진드기는 조당 몸길이의 322배를 갈 수 있어요. 와,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몸길이의 0배를 가는데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큰 두뇌 덕분에 몇 가지 묘기를 부릴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기술을 발전시켰죠. 우리가 육지에서 1.6km를 가장 빠르게 달린 기록은 시속 1227km로 1997년 네바다에서 스러스트 SSC에서였죠. 이는 기록 보유자의 첫 번째 기록보다 크게 향상된 거였어요. 1898년 한 프랑스 남자가 자신의 전기 자동차로 시속 62km에 꽤 놀라운 속도로 달렸어요. 공기 중에 우린 마하 3.3의 속도로 이동했는데요. 약 시속 3400km 정도입니다. 이 모든 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제트 항공기인 로키드 SR-71 블랙버드 덕분이죠. 놀랍게도 이 비행기엔 최고 속도가 없어요. 속도를 제한하는 유일한 요소는 온도입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 빨리 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공중에서 녹아버릴 거예요. 물에선 속도 기록이 275노트, 즉 시속 510km를 조금 넘어요. 1978년 스피릿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불리는 제트 추진 수상 비행기가 세운 거죠. 가장 좋아하는 낚시터에 빨리 가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속도겠네요. 1896년에는 운전법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월터 아놀드는 몇 없는 그 법을 깨기로 결심하고 역사상 최초로 속도 위반 딱지를 받은 남자가 되었죠. 그 당시 제한 속도는 시속 3km였어요. 여러분은 사실 그보다는 더 빨리 걸을 수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도 그보단 빨리 걸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을에서 시속 13km로 달리기로 결정한 아놀드에겐 너무 느린 속도였죠. 결국 그는 잡혀서 1실링의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 당시엔 꽤 무거운 벌금이었어요. 펠릭스라는 남자는 자유의 여신상 정도의 크기 되는 아주 커다란 풍선을 타고 우주 가장자리로 39km까지 이동했어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는 결국 가장 빠른 자유낙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특수 제작된 수트를 입고 시속 1357km를 갔어요. 불과 9분 만에 단단한 지상으로 다시 장륙한 그는 자유낙하로 음속 장벽을 깬 첫 번째 사람이 되었죠. 인간이 여행한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만 km예요. 아폴로 10호의 승무원들이 1969년 5월 26일 이 속도에 도달했어요. 이 또한 인간이 만든 차량이 도달한 최고 속도였죠. 아직도 속도에 대한 갈망을 느끼시나요? 좋은 소식이에요. 지구는 대략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해요. 수학. 그 뜻은 지구와 여러분이 약 시속 1600km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거대한 바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지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초당 3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건 어두운 진공 상태의 우주를 시속 10만 8,000km로 달리는 거예요. 우리 태양과 은하가 우주를 통해 평균 시속 72만 km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게 엄청 빠른 것 같지만, 아니 실제로 빠르긴 하지만 온 은하를 여행하는 데는 아직도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인간 웅덩이가 안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 속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가속이에요.
속도의 변화는 지구 중력에 비례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한 G포스로 표현되죠. 소파에 앉아있다면 1G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대부분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와 같이 4에서 6G까지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조종사들은 1, 2초 동안 약 9G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중력 가속도는 큰 문제가 돼요. 일부 조종사들은 특수 고G 수트를 입고 피가 머리에서 쏟아져 나와 다리로 들어가지 않게 몸통 근육을 유연하게 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들은 약 9G에서 항공기를 여전히 잘 작동시킬 수 있어요. 일시적 G의 기록은 놀라운 82.6G였어요. 1958년 우주여행 테스트의 일환으로 로켓 추진 썰매를 뒤로 해서 역주행한 일라이 비딩 주니어는 브레이크를 밟고 10분의 1초 만에 멈췄어요. 의식을 잃었지만 등에 멍만 들었을 뿐 이건 짧은 감속 폭발에 대한 신체의 탄성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시연이었죠. 100년도 더 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매우 유명한 과학자가 상대성이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두 개의 시계를 정확히 같은 시간을 맞춰서 한 실험이었어요. 시계 하나는 지구에 있었고 다른 시계는 상용 비행기를 타고 날았죠. 비행기가 세계 일주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개의 시계를 비교해봤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에 있던 시계가 다른 시계보다 약간 뒤쳐져 있었어요. 그러니 만약 다른 물체보다 더 빨리 가면 시간 여행은 진짜로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느려지는 곳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줄 설 때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이니까요. 고속 여행을 시험해볼 가장 안전한 장소는 우주예요. 어쨌든 텅 빈 진공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우주를 질주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모래알 많은 것은 뭐든 고속 발사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은 그냥 떠다니는 작은 수소 원자들일 거예요. 수소가 부서져서 입자가 되어 우주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우주선이 매우 빨리 뜨거워질 거예요.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가세요. 여러분은 독특한 자연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행성에 있습니다. 주위에는 이 이국적인 행성을 함께 걷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곳이 우리의 새 집입니다. 인류는 이제 우리가 지구를 떠날 때라고 결정했고 이제 아주 먼 곳의 다른 은하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향 행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태양계 자체에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75억 년이 흘렀고 태양은 수성, 금성, 지구 등 행성 등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지구의 생활 환경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45억 년 후에 우리 은하계 전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빠른 속도로 우리를 강타하고 그 충돌의 결과로 어떤 별은 먼 우주로 날아가게 되고 어떤 별은 새로운 태양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새로운 밀코메다 은하나 밀크드로메다 은하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짐을 싸고 새로운 세대의 우주선에 탑승해 먼 우주로 가기 결정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주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무한한 수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 중 하나는 행성이 거주 가능한 구역에서 항성의 궤도를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액체가 될 수 있는 온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거의 매년 비슷한 항성계를 발견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항성계를 발견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죠.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적색 외성 주위에는 적어도 2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2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고를 열고 그곳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턴5는 인간이 달에 갈 때 사용했던 로켓입니다. 소리의 속도보다 3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죠. 현재 우리에겐 스페이스X 펠컨 헤비 로켓 같은 더 진보된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로켓을 타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극복하는데 약 11만 3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자, 차고 안으로 들어가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우주 물체를 확인해보죠. 파커 솔라 탐사선입니다. 이 우주선의 속도는 시속 75만 킬로미터에 약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은 가속을 위해 태양의 중력을 사용하는데요.
이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별지도 뒤에 앉아서 계산을 하고 도표를 그려볼게요. 정답은 6600년입니다. 이제 광자를 보겠습니다. 광자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입니다. 당연한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죠? 어떻게 하면 광자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까지 이 속도로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도 이만큼 가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량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속도예요. 고개를 들어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우리와 매우 가깝지만 태양으로부터의 빛은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이 걸립니다. 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를 받는 시간과 비슷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는 4.2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대학도 졸업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물리 법칙을 속이고 빛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워프 항법이에요. 이는 운동의 법칙을 깨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우주선을 거품이나 껍질 같은 곳에 넣어 빛의 속도를 크게 넘어서게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겐 이미 비슷한 기술이 있습니다. 거의요. 알쿠비에르 워프 항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시공간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선은 앞에 있는 공간을 압축하고 뒤에 있는 공간을 확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거품 속의 공간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우주선은 빛의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뒤틀려면 우주선은 아주 엄청난 크기여야만 합니다. 목성 전체 질량의 에너지 양과 비슷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최근 심포지엄에서 과학자들은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2069년 나사는 태양계 밖에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선간 임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 임무의 세부 사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직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이 임무는 달 표면에 처음으로 유인 착륙한 아폴로호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근처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과학자 연구실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계산을 보면 모두가 유레카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우주선의 주변 고리에는 소위 워프 필드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 고리가 완벽하게 둥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도넛 모양에 가까워야 하죠. 이렇게 하면 설계와 구조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분은 이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이저 1 탐사선 크기의 우주선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현재 연구자들은 적어도 빛의 속도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탐사선을 알파 센타우리에 발사할 겁니다. 이때 4.4광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탐사선에겐 약 44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43년 동안 약 225억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이 우주선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겠죠. 이 탐사선은 태양계의 경계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우주로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과학자들은 비밀 실험실에 몇 가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들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주협회는 레이저로 구동되는 소형 드론을 발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물질과 반물질의 충돌이 물체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까운 실험실에서 이들의 동료들은 다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온 추진이라는 건데요. 전기장에 의해 가속된 가스 입자를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일반 로켓은 도로에서 아주 저돌적인 유형입니다. 스로틀을 최대치로 당기고 엄청난 양의 연료를 연소시켜 필요한 속도로 가속을 하죠.
하지만 이온 추진은 조심스러운 노부인의 운전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우주에서 노부인은 효율이 더 높을 거고 무모한 젊은 운전자보다 훨씬 더 멀리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프 항법이나 이온 추진력을 구현할 방법이 생길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를 우주로 보내고야 싶지만 최소한 인류를 살아있게 보내야 하잖아요. 현재 우리는 첫 번째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개척은 인류를 우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먼 행성을 개척하기 전 일종의 리허설이 되겠죠? 외계 행성의 환경이 지구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화성을 지구 정도의 온도로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을 시험해봐야 합니다. 또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대기압을 높이고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오존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인간은 우주복 없이 화성 표면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워프 항법을 만들기 전 이 모든 기술들을 완성해야 하죠. 수세기 전에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했고 세계를 완전히 탐험하기 위해 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배를 만들고 지구 밖에서의 긴 여행을 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워프 항법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들 주변에는 각각 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중 몇몇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워프 항법은 우리가 이 생명체와 접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우리 은하를 훨씬 더 빨리 탐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이미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곧 인류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개척자들과 함께 모험을 찾아 넓은 공간을 여행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많은 공항의 게이트 구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는 보통 낮은 천장, 편안한 좌석, 기분 좋고 자연 조명 등 10가지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죠. 이 모든 것이 공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카펫은 단단한 바닥만큼 청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설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항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승객은 상점을 둘러보고 라운지 구역이나 면세 구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약 7에서 10%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의 편안함에 투자함으로써 공항은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해서 공항 직원들은 일단 짐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리돼요.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하고 목적지에 따라 수화물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담당자의 3가지 주요 업무는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짐을 옮기는 것, 연결될 때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연결 항공편이 늦을 수 있어요. 정반대로 출입국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가방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만약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오래된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가 짐을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은 승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는 거대한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보통 여러 항공사의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해요. 그리고 기내식은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방은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내식 메뉴는 이미 1년 전에 개발돼요. 모든 재료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한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한 개만 제거한 것만으로 약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승객들은 특별한 기계에 넣기 전에 헝겊 조각에 손을 비벼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해예요. 원자화기라고 불리는 기계에 의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샘플을 기계에 넣습니다. 이 기계는 이 냄새를 기억하고 사람의 손에서 해당 화학물질 냄새가 날 경우
공항 직원에게 경고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될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주소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검색에서 뺏기고 청구되지 않은 물건은 특별 경매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비행 간격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가 VIP 라운지 존 24시간 출입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무료 간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위해 무료 샤워실과 방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터미널에 있는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터미널 연결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은 승객들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처음 60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이 통계적으로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점 바로 앞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둔 것은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려한 간판이나 지연대를 보는 것은 유혹적이고 바로 이게 공항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보상의 의미로 제공된 상품권을 무조건 덥석받지 마세요. 보통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충분한 지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밀려났다면 대신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권 가격과 지연 시간에 따라 약 15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특정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찰 기술에 의한 승객 선별이라는 테크닉을 훈련받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표정, 몸짓,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죠. 그들의 임무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술을 핥고 긁적이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 행동이죠.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 수상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검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메인홀과 여권 검사 구역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묻는 전형적인 질문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승객이 아무리 말을 아끼더라도 만약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서 덕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5가지 보안 단계를 통과하는데 내용물을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개에 의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개의 코가 인간의 코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10,000배에서 10만 배 더 잘 구별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정말 멋진 사실은 탐지견과 일반 개를 구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견과 달리 공항에서 일하는 개들은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가장 인기 있는 탐지견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쇼트헤어 포인터입니다.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전 코드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소켓을 찾아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자주 인증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치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암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을 할 때마다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항 직원은 여러분의 장치를 확실히 살펴서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X선 스캐너의 화면에서 랩톱은 하드드라이브, CD 드라이브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투명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부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밀도의 다소 큰 배터리 같은 거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보안 검색 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줄이 너무 붐비면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받은 후에 둘러보세요. 훨씬 사람이 더 적은 다른 라인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검색 라인은
터미널의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SA 사전 체크를 신청한 것은 미국을 오갈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큰 특전이 있어요. 첫째, 보안과 여권 검사를 통과한 것이 더 빨라요. 사전 체크 여행자라면 신발을 벗거나 벨트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액체나 노트북 같은 것을 특별한 통에 넣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출발 4일 전쯤 좌석 옵션을 확인하세요. 이때가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혹은 때로는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착오가 있나 본데요. 저는 유럽에서의 연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회사원일 뿐이에요.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여러분의 손가방에서 맛있는 프랑스 치즈 한 덩이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기내에는 아주 적은 양의 소프트 치즈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소프트 치즈는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은 치즈 가는 강판은 아무 문제 없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지만 소프트 치즈는 100mg 이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대 치즈 반입량이에요. 그리고 기내에서 치즈를 가는 건 안 돼요. 치즈는 비닐봉지에 안전하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단단한 치즈는 얼마든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즈와 여러분이 실수로 가져온 큰 물병, 크림이 든 튜브와 다른 멋진 기념품들을 압수당했어요. 제네바에서 구입한 저 멋진 스위스카를 보세요. 이제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 붙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공항 측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념품과 심지어 치즈까지도 집으로 유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치즈가 상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모든 공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품목 중 일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 경매에 붙여질 거예요. 압수된 물품은 보통 대량으로 팔리기 때문에 일단 두고 가야 하면 나중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용도를 가진 일부 품목의 물건들은 해당 기관에 기부됩니다. 예를 들어 호신용 스프레이는 경찰 훈련 학원에 기부될 거예요. 치즈나 아키 같은 금지된 이국적인 과일들, 그리고 다른 음식물과 액체는 보통 그냥 버려집니다. 일부 물건들, 특히 정말 나쁘고 위험한 물건들은 그냥 녹이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매직 8볼은 위험하지 않지만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액체입니다. 네, 100ml가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직 8볼에게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답을 줄 거예요. 젤로 된 신발 깔창은 기내에 반입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액체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젤 깔창도 안 되고 젤 캔들도 안 됩니다. 향수나 매니큐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내 액체류 제한뿐만 아니라 에티켓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단순히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연성이 있어요. 매니큐어 리무버의 경우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아세톤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거든요. 어쨌든 향수 한 병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 말이죠. 탑승하기 전에 새 향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크림을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100ml 이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공항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지만요. 기내에서 체온을 재야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체온계인지 확인하세요. 수은 체온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수은을 누가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볼링핀은 기내 수화물로는 안 됩니다. 승무원들이 길고 지루한 비행 동안 복도에서 즐겁게 볼링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볼링핀이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펜싱검, 야구방망이, 심지어 다트 같은 스포츠 장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트는 날카롭고 날카로운 물체는 가지고 탈 수 없어요. 경매에 붙여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인 수화물로 보내세요. 만약 수공예에 관심이 있고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동안 스카프나 양말 뜨개질을 하고 싶다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뜨개질 바늘을 선택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바늘을 조심스럽게 싸세요. 금속 뜨개질 바늘은 아마도 녹여서 폐기될 것이므로 그런 건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스노우 글로브도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스노우 글로브가 테니스공만큼 작다면 운이 좋으면 통과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전하게 수화물로 붙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여행한다고 해도 액체 표백제는 분명 손가방에 넣기에 이상한 물건입니다. 첫째,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탑승이 금지됩니다. 둘째, 새로 산 흰색 셔츠는 비행에 적합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나 난기류가 옷을 망칠 수 있잖아요. 셋째, 기내 화장실은 세탁을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이 출장 중인 미용사라면 항공편을 예약할 때 조금 더 투자해야 할 거예요. 기내에는 탈색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날이 10cm 이하인 가위가 아닌 이상 가위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압수된 가위는 종종 학교에 기증되는데 버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대안입니다. 미용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탄이 든 가스 카트리지 때문에 무선 고데기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기 고데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술가라면 보안 규칙에 이미 불만이 많을 거예요. 짐칸에서 페인트가 얼거나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유화물감이 100ml 미만이라면 보안 검색대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연성이 매우 높은 테르빈류는 절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기내식을 싫어하거나 기내식을 미리 주문하지 못한 경우 팬이나 냄비를 가지고 직접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요리할 수 없고 무쇠 냄비도 가지고 탈 수 없어요. 무쇠 냄비는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그것을 압수한다면 지역 주방에 기부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녹여버릴 겁니다. 사과나 바나나 같은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비행하는 동안 신선한 스무디를 먹고 싶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날이 없는 믹서기만 기내에 허용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날이 없는 믹서기는 믹서기가 아니죠. 아까 그 치즈 강판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영국식 크리스마스 폭죽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즐거움과 행복하고 멋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기내에서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거예요. 잡아당길 때 나는 폭발음이 다른 승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파티용 폭죽이나 스파클러도 수화물 가방에도 넣을 수 없어요. 하이힐과 두꺼운 밑창은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있다면 벗어서 스캔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플라스틱 신발 커버도 있긴 하지만 공항 바닥은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웨딩드레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부 드레스는 엑스레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애호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마도 캠핑용품은 수화물로 가능한 한 많이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만일 휴대용 배낭만 가지고 가볍게 여행한다면 아마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새로 물건을 사야 할 거예요. 날카로운 물체이기 때문에 텐트용 말뚝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2.2kg 휴대 수화물에 드릴을 가지고 타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냉장고 좌석은 너무 평범해서 드릴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창의력 넘치는 분이라면 그건 수화물로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DIY 냉장고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면 분명 실패할 거예요. 드라이아이스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상 기내에서는 금지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2.5kg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칼날이 노출된 모든 물건은 보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회용 면도기나 카트리지 날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박스 커터와 같은 무딘 버터 나이프를 제외하고 모두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고체 비누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가방을 스캔한 후 TSA 직원이 가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액체 비누는 일반적인 액체 반입 규칙을 따릅니다. 배터리 규칙은 매우 다를 수 있어요. 누출 가능 배터리는 기내 또는 수화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 또한 손상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는데 레이저 포인트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는 그것 없이 지내야 할 거예요. 휴대 또는 체크인 수화물 모두에 레이저 포인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동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 지팡이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TSA는 때때로 지팡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항공사에 미리 알리세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를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를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를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증을 깨트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재현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착륙 시 창문 가리개를 열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승무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출구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승객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요.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나 면도 크림은 비행 중 폭발할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용량이 2만 mAh를 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비행 중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꽤 많은 화재의 원인이었죠. 공항 스캐너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복장 없이는 스캐너 근처에 머물 수 없어요. 수화물 스캐너 옆을 지나갈 때도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내에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분명 다들 잘 하실 테지만요. 또한 절대 혼자서 비행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에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때 아주 숙련된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재적이고 실제 항공기 모델과 100% 일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좋아하고 지상의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휴가 좋아하시죠? 하지만 특히 무게와 수화물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짐으로 뭘 챙겨갈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휴가, 쇼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모은 모든 기념품들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무게나 부피가 쌓이면 항공사로부터 보기 좋게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휴가 예약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여행 팁으로 짐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옷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 기준으로 국내 여행에는 가방 1개,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는 가방 2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에 휴가지에서 멋을 부리려고 계획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짐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둘둘 말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용 가방에 옷을 보관하는 가장 공간 효율적인 방법은 각 물건을 말아두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캠핑 갈 때 가져가던 침낭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압축된 커버에 비해 너무 두꺼워 보였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말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옷과 씨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셔츠,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가방에 넣을 다른 모든 것들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옷가게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그걸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이제 작은 옷 뭉치들이 준비됐으니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시라, 여유 공간이에요. 자, 휴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두고 열어봤는데 토네이도가 가방을 덮친 듯이 모든 옷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요. 짐은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휴가 목적지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공항 터미널을 통해 끌려다니고 수화물 처리원들이 이리저리 던졌고 기내에서 난기류가 일어나는 동안 앞뒤로 흔들렸죠. 간단한 문구류인 고무줄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옷을 말았으니 펼쳐지지 않도록 고무줄 2개 정도를 둘러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하나로 함께 말고 싶을 때 특히 멋진 팁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지에서 멋지게 입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청청 패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처럼 옷을 접은 다음 이상적인 의상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서로 겹겹 쌓아 올리세요. 그걸 하나로 말아서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함께 묶어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그날그날의 복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을 개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셔츠나 바지라면요. 운이 좋네요.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아이템들을 개별적으로 접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서로 겹쳐 놓을 거예요. 셔츠와 웃옷부터 시작해서 셔츠의 목 부분을 가운데로 유지하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번갈아 겹쳐주세요. 모두 평평하게 펴질 때까지 바지와 작은 물건들까지 깔아보세요. 바지를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깔끔한 보따리가 될 때까지 셔츠가 겉이 되게 하면서 아이템 자체를 서로 접기 시작하세요. 보따리를 가방에 똑바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짐 공간을 절약하고 싶나요? 속옷과 양말은 원래 칸에 넣는 대신 짐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 가능한 빈 공간이나 틈에 넣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모자를 갖고 갈 계획이라면 모자의 안쪽은 양말을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나 넥타이 같은 다른 작은 짐에도 적용돼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와 벨트를 짐 위에 옷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정된 짐 크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2주간 여행 동안 휴대용 가방 하나가 다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옷을 보관할 압축팩을 준비하세요. 이 백이 여러 벌의 옷을 작은 노트북 가방 크기로 압축해 줄 거예요. 짐 쌀 옷을 접어 압축팩에 보관하세요. 8개에서 10개의 표준 옷 아이템이나 몇 개의 부피가 큰 옷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을 다 채운 후에는 밀봉한 후 내장된 한 방향 압력 벨트를 통해 공기를 눌러 빼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옷 말기 달인이 되어 있겠죠? 또는 압력을 주기 위해 무릎을 쓰세요. 이 압축 가방들을 2개에서 4개 정도 표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수화물로 보내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해요. 그리고 베개 밑에 모아두면 더 많은 옷을 갖고 탑승할 수 있어요. 이 팁의 가장 좋은 점은 비행 중에 머리를 얹을 수 있는 편안한 베개 역할도 겸한다는 거예요. 만약 공간이 좀 더 있다면 물건을 정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포장용 큐브를 쓰는 거예요. 압축 가방만큼 공간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짐 싸기를 위해 그걸 선호해요. 바지 종류와 상의 종류처럼
옷이나 의상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온라인 소매 서비스와 여행 및 캠핑 매장에서 포장용 큐브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상의 신발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장용 큐브도 있어요. 신발이 짐에서 차지할 공간을 압축할 수 있고 깨끗한 옷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웃옷에서 발냄새가 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모든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넣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는 추가 무게를 위해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더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레이어드해 입을 차례예요. 부피가 큰 물건들을 모두 골라 가능한 한 많이 입으세요.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거나 스웨터, 재킷, 코트 같은 겨울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을 수 있어요. 땀이 조금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항과 비행기에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는 항상 몇 겹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구름 속에서 진짜로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있겠네요. 그 모든 옷을 겹겹이 껴입고 싶지 않다면 무료로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공항 내 아무 면세점에서 면세 가방을 사세요. 다음번에도 쓸 수 있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분의 물품을 모두 면세 가방에 보관해 추가 비용 없이 비행기에 갖고 타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표준 7kg의 여행 가방에 실제 무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가방 자체 무게만으로도 종종 2에서 3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가방만으로도 무게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 가방을 살 때 얼마나 무거운지도 고려하세요. 가벼운 가방을 선택하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이 유용한 팁들 중 몇 가지를 고수하면 짐 넣을 자리도 충분할 거고 휴가 때 쓸 여윳돈도 더 많아질 거예요. 즐거운 비행하세요.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군요. 바퀴가 선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떠오르더니 고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이건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누구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풍경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아카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여행 시간을 줄이고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행을 하려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또 그 많은 절차를 밟은 후에야 도시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카 테크놀로지의 링크 앤 플라이를 이용하면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A320 크기의 열차로 총 4대의 스쿨버스 길이에 162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차이기 때문에 도심까지 바로 선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돼요. 기차를 타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기차는 날개와 제트 엔진을 부착하기 위해 잠깐 멈출 거예요. 기차의 날개 폭은 축구장만 합니다.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기차가 가속을 한 후 이륙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가 착륙하면 날개는 다시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내로 그리고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교통체증도 없고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느 지하철역에서나 내릴 수 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변신형 비행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공항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더 간단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승구 바로 옆에 비행기를 주차시키는 대신 승객들이 공항 건물 바로 안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가 활주로로 빠져나오고 엔진이 달린 날개는 물론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이 본체에 부착될 거예요. 자, 비행기는 이륙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탑승과 이륙 시간이 30분 빨라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동체를 만들 계획이에요. 단거리 비행의 경우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거리 및 대용량 항공편을 위해서는 2층 객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VIP 객실은 전용기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모두 제거하면 선실을 화물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앤 플라이는 비행 중 기내와 날개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실 앞쪽과 뒤쪽에 3개의 낙하산이 있어서 자동으로 펼쳐질 것이죠.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동 로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땅에 닿기 몇 초 전 기내에서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체 바닥에 부착된 에어백을 발사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에어버스 팝업입니다. 도로와 하늘로 이동할 수 있는 택시의 한 종류인데요. 미래에는 그저 태블릿, 휴대폰, 심지어 스마트 안경으로 그러한 택시를 예약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차체는 현대식 세단 크기의 승객용 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탈 수 있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접지 모듈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한 차대와 바퀴죠. 포드에 탑승하면 그 후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조종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죠. 택시에서 내리면 접지 모듈이 달린 포드가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보내집니다. 편의를 위해 시내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테니까 택시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멀다면 더 흥미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처럼 바퀴가 달린 포드에 타셔야 해요. 그러면 접지 모듈이 가장 가까운 이륙 장소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에서 캡슐이 공중 모듈에 부착되죠. 거대한 드론처럼 생겼네요. 탑승용 캡슐이 닫히면 위로 날아올라 접지 모듈과 포드가 분리됩니다. 네, 이건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위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한 플랫폼에 착륙하게 될 거예요. 포드가 접지 모듈과 다시 연결되고 공중 모듈이 다음 주행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켓은 장거리 여행의 또 다른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우주로 날아갈 때 로켓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이 로켓이 비행기를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하이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로켓에 발사되는 로어베이 어딘가 물 위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로켓으로 데려다줄 페리에 탑승하고 발사대에 도착하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카운트다운 후 출발! 로켓이 이륙해서 우주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속 약 27,00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궤도에 들어서자 발사체는 승객용 로켓에서 도킹을 풀고 착륙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로켓에 주유를 하고 다음 발사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 승객을 태운 로켓은 지구 주위를 비행할 때 자체 엔진을 사용할 거예요.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상하이 근처의 수상 플랫폼에 착륙합니다. 기존의 비행기를 타면 15시간이 걸리던 비행이 39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행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켓은 훨씬 더 많은 소음을 내므로 착륙장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중력입니다. 땅에 서면 1G로 느껴지던 중력이 일반 비행기로 이륙할 때는 1.5G 정도로 느끼지만 로켓으로 여행한다면 그때 경험하게 될 중력은 2배나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5G에 도달하면 기절하게 될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 보죠. 2010년 세계 자동차 수는 10억 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숫자는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끊임없는 교통 체증과 싸워야 해요.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버스는 버스처럼 보이지 않아요. 폭이 2차선이고 여러 대의 차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에는 최대 1,200명의 승객이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야죠. 엘리베이티드 버스 자체는 약 2m 상공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것은 런던 2층 버스의 2층에 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겠죠. 일반 자동차도 여전히 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전기로 작동되며 자동 조종으로 구동됩니다. 넓은 면적의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깔려 있을 거예요. 흐린 날에는 레일에서 직접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승객 탑승은 지상에 위치한 특수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버스 중앙에는 팽창식 경사로가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릴 수 있겠죠? 이러한 버스가 설계될 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린 레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나오기도 했어요. 만약 어떤 차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티드 버스를 가로막았다면 바퀴 레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간 후 바퀴를 다시 레일 위로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뒷면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버스는 시간당 약 60km의 속도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 운전하는 것보다 빠르죠.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또 다른 옵션은 터널입니다. 자신의 차로 이런 터널을 통해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대도시의 가상 터널 시스템에는 진입점이 여러 곳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플랫폼으로 차를 몰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플랫폼은 내려갈 거예요. 터널 안에서는 속도가 시속 200km로 빨라져서 몇 분이면 도시 반대편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강장이 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해가면 됩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 사이를 여행할 때 이 터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기차역 같은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거기서 승객용 포드에 타는 거예요. 이 포드는 4명에서 6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터널을 따라가서 포드 클러스트에 도킹하면 수송기 캡슐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수 펌프가 터널 밖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송기 캡슐은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열차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음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LA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6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송기 캡슐이 열리고 승객 포드도 역에 도착합니다. 미래에는 이 포드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런 포드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통수단을 갈아탈 필요 없이 미국의 끝에서 끝까지 횡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날개 옆에 앉아있을 때 비행기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노란색 고리는 비상 착륙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공기 주입식 슬라이드는 비행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비상 출구에서만 전개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승객들은 날개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지상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높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작은 노란 고리가 유용하게 되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문과 고리를 통해 밧줄을 묶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 담요 아래서 아늑하게 있는 걸 피하도록 하세요. 어떤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을 해요. 개인 여행용 담요, 스카프 또는 자켓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걸을 때는 항상 신발을 신는 걸 기억하세요. 그 바닥의 카펫은 비행하는 동안 완벽하게 닦을 수도 또 닦이지도 않을 거예요. 승무원이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기내 화장실 손잡이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응급 상황일 경우 산소 마스크에는 약 15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비행기가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고도까지 내려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착륙하기 전에 왜 좌석을 올리고 트레이 테이블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눕혀진 좌석은 편안하지만 뒷좌석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건 비상시에 아주 결정적이죠. 내려진 트레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트레이 테이블은 비상 착륙 시 여러분이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게 해요. 이건 좌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손으로 뒤통수를 덮는 자세예요.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있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기내를 둘러보면 비행기의 중앙 부분 주위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작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날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서 밖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맞는 창밖을 내다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륙, 지상주행, 착륙 시 2가지 이유로 창문 차양을 내리면 안 돼요. 첫째, 승무원들은 항상 바깥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열린 차양이 도움이 되겠죠. 둘째,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처럼 기내에 이상이 생기면 지상 요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창문이 열려 있지 않는 한 그걸 보고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비행기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문 안과 바깥쪽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구멍 자체는 2번째 유리에만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리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바깥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리 위 칸을 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칸막이 바로 아래에는 보통 기내를 관통하는 난간이 있는데 통로에 더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요령을 쓸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밤에 기내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갑작스러운 소등 후 처음 몇 분 동안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행동해야 할 때를 위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밤에 비상 착륙을 할 경우 출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2개의 발광띠가 통로를 따라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세요. 승무원들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을 세는 걸 제한해요.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가이드가 없는 경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 보호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돼요. 이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비행기 창문은 둥글어요. 만약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다면 강한 기류가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기내를 감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좋죠. 비행기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보통 문 위쪽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작은 레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는데 모두 유용하죠. 네, 그런 일은 피하자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밤에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 불빛을 깜빡여요. 초록색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어요.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타이어보다 휠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다른 식사를 먹어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오래된 브리또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비행은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털은 산소 마스크가 안전하게 장착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해요. 대부분의 항공기의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에도 쉽죠. 비행기 탑승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비행기에 짐을 싣고 있는 소리예요. 화물칸은 객실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끔 소리가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7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의 대부분의 비행에서 조종사는 조종석 내부 또는 근처에 특별히 설계된 휴게석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객실 구역이 있고 그곳은 가끔 승객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요. 일부 더 큰 항공기는 심지어 주 객실 위나 아래에 개인 승무원 숙소도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맨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걸 저익이라고 부르죠. 첫째, 저익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면 지면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쉬워져요. 두 번째, 경착륙 시 날개가 충격의 일부를 떠맡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가 생명을 구해주는 베개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10분에서 60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비행기의 모델, 날씨 조건, 그리고 조종사의 기술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 태양광선을 제일 잘 반사하고 항공기 본체는 그렇게 가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흰색일 때 손상이 가장 잘 눈에 띄죠. 그리고 흰색 페인트가 제일 저렴해요. 어깨끈이 그냥 허리 벨트보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난기류에 빠지면 공중에서 약간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더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을 제자리에 있게 해줄 거예요. 어깨끈은 좌석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동차에서는 충격이 보통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앞유리를 통해 날아가지 않게 어깨끈이 필요해요. 승무원의 좌석에는 어깨끈이 있지만 그건 좌석이 승객들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서예요. 좌석이 더 좁고 승객들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죠.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자신들의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그들은 잠재적인 대피 동안 사람들을 돕고 지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항상 왼쪽으로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첫째, 기장이 보통 그곳에 앉아요. 이렇게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짐을 실어요. 승객들이 왼쪽에서 오면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죠.